회색빛 한강시의 새벽 햇살이 아파트 창문 가장자리에 간신히 닿기 시작했다. 윤세리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즈음 그녀는 늘 그러하듯 몸을 틀어 창문 쪽으로 돌아누웠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지하철 첫 차 시각을 아는 듯한 버스들이 간헐적으로 미끄러져 지나갔고 반대편 단지에 창 몇 개가 불을 켜며 천천히 하루를 받아 올렸다. 세리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오늘도 한 발 먼저. 혼잣말이 입안에서 흘렀다. 알람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녀의 하루는 벌써 시작되고 있었다. 이 습관은 대학 시절부터 몸에 밴 것이었다. 한강국립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에도 그녀의 아침은 늘 같은 방식으로 열렸다. 소음이 깨어나기 전의 고요를 자신에게 빌려오는 일. 그 고요가 아니면 하루를 견딜 자신이 없다는 듯. 부엌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세리는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조심스레 발을 옮겼다. 냄비에서 김이 가늘게 솟고 있었다. 어머니가 국을 데우고 있었다. 굽은 어깨, 손등을 덮은 잔주름, 손목의 얇은 뼈. 그 모든 윤곽이 싱크대 조명 아래에서 선명했다. 엄마, 또 일찍 일어나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만 살짝 돌려 웃었다. 네가 더 일찍이잖니. 밥이라도 뜨겁게 먹고 나가. 식탁 위에는 작게 썬 단무지와 멸치볶음, 김 한 장, 그리고 어젯밤 남은 콩나물국이 놓여 있었다. 평범하고 소박한, 그러나 어김없이 그녀를 일으켜 세운 식탁. 세리는 수저를 들며 어머니의 손을 슬쩍 보았다. 멈칫. 어제보다 더 말라 보였다. 어제 병원은 괜찮았죠? 괜찮아. 어머니는 늘 그렇듯 짧게 대답했다. 네가 부끄러워할 건 아무것도 없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실력으로 말하면 돼. 자존심은 돈보다 값지단다. 그 말은 오래된 듯하면서도 매번 새로웠다. 세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을대 근처가 알싸하게 조여오는 느낌을 감추지는 못했다. 아버지가 외도로 집을 떠난 뒤 어머니는 혼자서 그녀를 키웠다. 중학교 때는 2개, 고등학교 때는 3개의 일을 붙잡았고 대학 시절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그녀가 밤새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날도 많았다. 장학금을 더 받기 위해 학과 프로젝트에 매달렸고 논문을 고치는 새벽에 졸리면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수석이라는 이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졸업 후 곧장 꿈에 그리던 길로 이어지지 않았다. 세르는 대기업 입사 대신 냉장 보냉 가방을 메고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영업사원으로 사회에 나왔다. 학자금 대출, 어머니의 병원비, 매달 놓치지 말아야 했던 고지서들이 현실의 목록이었다. 다녀올게요. 저녁에 콩나물 더 사올게요. 따뜻하게 입고 오늘도 네가 네 편이 되어라. 엘리베이터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그녀는 속으로 오늘의 동선을 그렸다. 오전엔 동북구 3블록 사무실 밀집 지역을 공략하고 출근길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 모루에에 들렀다. 유리문을 열면 커피봉 또 일찍 나왔네 윤대리. 밝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최다영이었다. 같은 지점에서 일하는 유일한 친구. 언제나 긍정적인 눈빛으로 하루를 열어주던 사람. 다영아, 그냥 습관이지. 너도 이른데? 오늘 신상품 교육 있잖아. 근데 있잖아, 어제 서 지점장님이 너 얘기 또 하시더라.
데이터를 써먹는 영업이래. 칭찬, 아주 대놓고. 부담 주지 마. 세리는 웃었지만 웃음 끝이 살짝 떨렸다. 칭찬은 언제나 부담을 동반했다. 특히나 오늘처럼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날에는 불안해? 다영이 눈썹을 올렸다. 글쎄, 오늘 뭔가 있을 것 같아. 뭐가 있어도 너면 해. 다영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팔짱을 꼈다. 우린 요구르트를 파는 게 아니라 건강을 전하는 거잖아. 회사의 문을 밀고 들어서자 냉장고에서 나는 탁하고 낮은 모터 소리가 귀에 익숙하게 박혔다. 직원들은 출근 체크를 하고 박스 테이프를 뜯고 보냉팩을 채우고 제품 라벨을 확인했다. 각자 맡은 구역의 리스트를 다시 점검하며 오늘의 기온과 배달 순서를 소리 없이 조율했다. 세린이 냉장고 문을 닫으려던 순간 사무실 안쪽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렀다. 윤세린 대리, 잠깐 들어와요. 서지윤 지점장이었다. 깔끔한 셔츠, 정리된 책상, 모서리까지 직각으로 놓인 서류철들. 그의 습관은 오차 없는 도표처럼 정밀했다. 네, 지점장님. 운이 닥치자 서지훈은 한 장의 메일 프린트를 책상 위로 밀었다. 상단에는 해신그룹 로고가 박혀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벌 기업. 한강시 도심을 찌를 듯이 치솟은 유리탑. 사람들은 그 회사를 한 번쯤 부러워했고, 한 번쯤 미워했고, 한 번쯤 이야기했다. 납품 제한 요청서. RFP야. 서지훈이 말을 이었다. 해신그룹 복지팀에서 직원 건강 프로그램을 개편한다더군. 사내 카페테리아와 웰니스 라운지에 들어갈 냉장 라인을 검토 중이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파트너를 찾고 있대. 저희 같은 중소유통사한테요? 세린의 눈이 커졌다. 보통은 대기업 브랜드와 직거래하겠지. 그런데 이번엔 직원 만족도, 현장 운영 안정성, 데이터 기반 서비스 역량을 평가 항목에 넣었더군. 서지훈의 시선이 세밀해졌다. 그래서 자네에게 맡기고 싶어. 저요? 세리는 자신도 모르게 되물었다. 베테랑 선배님들도 많으신데. 분석력, 실행력, 그리고 신뢰. 자네가 합격점이야. 그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가 설계한 순환 루트 덕분에 우리 지점은 지난 분기 낭비율이 12% 줄었지. 불량 반품률도 9% 내려갔고 무엇보다 고객 유지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 이건 단순한 물건 나르기가 아니야. 자네는 현장을 설계하고 있지. 세리는 숨을 들이켰다. 납품 제한 요청서의 항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공급 안정성, 냉장 체인 관리, 영양 식단 연계, 직원 맞춤 서비스, 데이터 리포팅 빈도, ESG 요소 반영. 손끝이 뜨거워졌다. 무게감이 손바닥으로 스며들었다. 맡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좋아. 일단 일주일이야. 예비 제안, 파일럿 설계, 공급 모델, 비용 구조, 리포팅 포맷. 프레젠테이션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 해신그룹 본사 복지팀. 서지호는 시간을 확인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어. 본사 비서실에서 담당자 배정이 바뀌었다네. 복지팀 검토 전에 비서실장 오현주가 먼저 만나보고 싶다더군. 비서실장. 그 한 단어가 사무실 온도를 한도 낮춘 것처럼 느껴졌다. 허드렛 것과 귀빈, 일정과 권한, 출입과 통임증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한 사람의 하루를 지우개로 지울 만한 권력이 있었다. 언제 뵙나요? 모레 오전 10시. 장소는 해신본사 80층 비서실. 짧은 대화가 끝났다. 문을 나서자 다영이 눈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세리는 검지로 입술을 톡 건드리고 어깨 위로 손을 들어 보였다. 좋은 일이라는 뜻도 조금 무서운 일이라는 뜻도 함께 담긴 작은 제스처. 다영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할 수 있어. 라는 입모양을 분명하게 만들어 보여주었다. 그날 오후, 루트를 돌면서도 머릿속의 다른 부분은 이미 모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좌측 복도, 안내 데스크, 방문증, 보안 게이트, 80층 버튼, 그 버튼까지의 거리, 그리고 그 다음 문을 두드리는 손끝의 온도. 세리는 고객과 대화를 나누며 메모를 빼곡히 적었다. 무가당 라인 맛 괜찮다. 옆에 작은 별표. 오전엔 바빠요. 오후 2시 이후. 그녀는 현장의 언어를 수집했고 그것을 저녁의 문장으로 번역할 참이었다. 해가 기울고 붉은 태가 아파트 벽에 스며들 즈음. 그녀는 집에 들어서기도 전에 노트북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렸다. 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며 딸의 눈빛을 슬쩍 훔쳐보았다. 내일 아니고 모레면 되는데 오늘부터야? 오늘부터요. 세리는 웃었다. 조금만 시끄러울 거예요. 거실 벽면을 향해 문사와 포스트잇이 늘어섰다. 해신그룹의 사내 뉴스레터 캡처, 복지팀의 과거 프로그램 요약, 사옥 구조도, 라운지 사진, 사내 카페테리아 위치, 유동인구 추정. 그녀는 작은 포스트잇에 아침 피크, 9시 10분부터 9시 55분까지, 점심 회기, 12시, 30부터 13시 10분부터, 퇴근 전 저혈당 타이밍, 16시 00부터 16, 20 같은 단어들을 적어 붙였다. 직원들의 생활 곡선 위에 제품이 들어가야 할 지점을 붉은 점으로 찍었다. 곡선은 오르내렸고 붉은 점은 리듬을 만들었다. 옆에는 신선도 SLA, 냉장고 문 오픈수 카운트, 센서 부착 가능 여부, 회수 폐기 기준, 명문화, 피드백 루프, QR 스캔 같은 체크리스트가 층층이 쌓였다. 노트북 화면에서는 프레젠테이션 초안이 자라났다. 1장. 회사 소개는 간결하게. 2장. 현장 데이터 요약. 지난 52주 고객 유지율, 제품별 선호도, 이탈 지표. 3장. 파일럿 제안. 라운지 3곳, 사내 카페테리아 2곳, 총 5개 지점. 4장. 운영 모델. 오전 오후 2회 충전, 수요 예측, 지난 8주 롤링 평균 기반. 5장. 비용 구조와 리베이트. 6장. 리스크 관리. 냉장체인 위생, 리콜 프로토콜. 7장. 임직원 건강 프로그램 연계. 사내 PT, 식단표 사내 앱 포인트 연동. 8장. ESG. 유리병 재활용, 지역 낙후상권과의 상생 네트워크 구축.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문장이 작게 적혔다. 우리는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루틴을 설계합니다. 자정 무렵, 라떼컵은 비어 있었고 접힌 손목은 얼얼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부엌을 살폈다. 라면 끓여줄까? 배고픈데 라면은 안 돼요.
내일 복부 빵빵하면 정장 안 예뻐요. 세리는 희미하게 웃었다. 어머니는 김을 구워 얇게 자르고 차가운 밥 위에 따뜻한 콩나물국을 조금 부었다. 딱 3숟가락만. 숟가락의 작은 움직임 사이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책장 사이에 끼워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사진. 교실 문 앞에서 어머니와 찍은 사진이었다. 새 교복이 어색했던 꼬마가 어머니 손을 꽉 잡고 있다. 그때의 어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눈빛은 똑같았다. 괜찮아. 네가 네 편이 되어라. 새벽 2시가 넘어가며 프레젠테이션은 2번째 버전에 도달했다. 첫 번째 버전보다 간결했고 첫 번째보다 분명했다. 세리는 한 장 한 장 소리내어 읽었다. 해신그룹 임직원 웰리스 프로그램의 목적은 목소리가 낮게 방안을 타고 흘렀다. 오래된 스탠드의 노란 불빛이 문장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6시 무렵 동쪽 창문에서 새벽빛이 실처럼 풀려 들어왔다. 세리는 마지막 슬라이드의 숫자를 확인하고 노트북을 덮었다. 어깨에 묵직한 피로가 얹혔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묶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검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평소 유니폼 대신 오늘은 단정한 자켓과 하얀 블라우스. 발등이 적당히 드러나는 펌프스를 신어보고 거울 앞에 섰다. 눈 밑에 얕은 그늘이 있었지만 시선은 곧었다. 현관을 나서기 직전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다. 다영이었다. 떨리면 숨부터. 넌 할 수 있어. 그 말이 짧지만 견고한 벽처럼 그녀의 등 뒤에 세워졌다. 해신그룹 본사 앞에 섰을 때 유리탑은 하늘을 찌르는 창처럼 서 있었다.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청색을 띤 외벽이 파도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로비로 들어서자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다. 광택 있는 대리석 바닥, 천장을 가르는 긴 조명. 말을 하지 않아도 바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의 보폭. 안내 데스크는 이미 장내 질서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잔잔했다. 안녕하세요. 방문 예약했습니다. 바른유 건강 요구르트 윤세린입니다. 오늘 오현주 비서실장님과 10시에 미팅이 있습니다. 안내 직원은 신속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윤세린님. 방문증 발급 도와드리겠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깐의 보안 절차를 거치고 방문증이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쏙 들어갔다. 목에 걸자 차갑게 닿는 감촉이 약간의 현실감을 주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할 때 삑 하는 소리가 의외로 부드러웠다. 로비 오른편, 엘리베이터 홀에서 사람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내려왔다. 80이라는 숫자가 그녀와 낯선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80층. 세리는 작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더듬었다. 손끝에 닿은 유리, 제품 샘플로 넣어둔 작은 요구르트 병이었다. 스티커 라벨의 모서리가 손가락 패드에 살짝 걸렸다. 그녀는 병을 조금 꺼내다가 다시 넣었다. 붙잡지 않아도 되는 타리사만. 붙잡고 싶어지는 타리사만.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안은 조용했고 천장 조명이 사각형으로 반사되어 바닥에 겹겹의 빛을 만들었다. 그녀는 80 버튼을 누르고 뒤로 한 발 물러섰다. 문이 닫히고 도시의 소음이 지워졌다. 반사된 유리 속에 잘 묶은 머리와
약간 긴장한 인매를 가진 낯익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의 눈동자는 뜻밖의 평온했다. 세리는 그 눈동자를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자존심은 돈보다 값지다. 62층, 71층, 78층. 숫자들이 짧은 진동과 함께 점등되었다가 꺼졌다. 80층이 빛났다. 문이 열렸다. 복도는 과묵했고 카펫은 발소리를 삼켰다. 안내 표지판에는 비서실이라는 문자와 화살표가 있었다. 세리는 그 화살표를 따라 걸었다. 각진 조명이 차갑지 않게 정직하게 길을 밝혔다. 문 앞에 섰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안쪽에서 낮고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들어오세요. 세린의 손끝에 힘이 모였다.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생생했다. 그리고 그녀는 문을 밀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차갑고 묵직한 공기가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비서실은 고급 호텔 라운지처럼 꾸며져 있었으나 분위기만은 훨씬 무겁고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벽은 은회색의 패널로 정리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진한 남색 카펫이 깔려 발자국 소리조차 삼켜버렸다. 창가 쪽에는 커다란 화분이 놓여 있었지만 그 푸름조차 어딘가 차갑게 보였다. 윤세린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정면 책상에 앉아있는 여인에게 향했다. 오현주 비서실장이었다. 흑단색 양장에 매끈한 머리를 뒤로 단정히 묶은 그녀는 눈길만으로도 상대를 꿰뚫는 듯했다. 윤세린 씨. 현주는 고개를 들자마자 위아래로 세린을 훑었다. 눈빛에 담긴 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선입견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미묘하게 올라갔고 비웃음 같은 기색이 스쳤다. 앉으세요. 말은 정중했으나 그 속에는 차가운 권위가 숨겨져 있었다. 세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꺼내려는 순간 현주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잠깐. 세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당신이 요구르트 배달원 맞습니까? 질문은 담담했으나 어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묻어 있었다. 네, 저는 건강 요구르트 영업 담당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서울대, 아니 한강국립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이라고 적혀 있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현주의 입꼬리가 다시 한번 치켜 올라갔다. 한강국립대 수석이 요구르트 배달이라. 참 흥미롭네요. 비웃음이 가득한 그 말은 세린의 가슴에 깊게 박혔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애썼다. 저는 오늘 해신그룹 임직원 건강을 위해... 됐습니다. 현주가 냉정하게 말을 잘랐다. 우리 해신그룹은 국내 최고 기업입니다. 그에 걸맞은 파트너가 필요하죠. 작은 업체, 게다가 배달원을 내세운 회사와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순간 세린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간의 노력과 준비가 시작도 하기 전에 무시당한 것이다. 한 번만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잡상인들이 본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회의실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세린은 꽉 쥔 주먹에 손톱이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잡상인이라는 말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그럼에도 억눌러야 했다. 이곳에서 감정을 터뜨린다면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에서 겨우 흘러나온 인사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다. 하지만 비서실의 문을 닫자마자 뺨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로비의 파열음, 엘리베이터가 로비층에 닿자 세리는 더 이상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긴장이 풀린 순간 억눌렀던 분노와 좌절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사람들로 가득한 로비. 세리는 걸음을 멈추고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라벨이 붙은 요구르트 병이었다. 순간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거울 같은 대리석 바닥 위에 흐트러진 자기 모습이었다. 눈물이 번진 화장, 풀어진 머리카락. 그러나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 이게 잡상인입니까? 그녀는 외쳤다. 그리고 손에 들린 유리병을 바닥에 내리쳤다. 땡그랑. 유리병이 깨지며 흰 액체가 대리석 위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그녀에게 쏠렸다. 경비원들이 달려왔지만 세리는 멈추지 않았다. 한강국립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생이 요구르트를 판다고 비웃습니까? 사람을 학벌과 지위로만 판단하는 당신들이 더 우스운 것 아닙니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히려 울림은 더 크게 퍼졌다.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당당했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둘러싸려는 순간 로비 한쪽에서 낯선 노인이 발걸음을 멈췄다. 양복 차림. 그러나 어딘가 힘이 빠져 보이는 얼굴.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떨며 세린을 주시했다. 저 여자는... 그 노인의 눈에는 25년 전 떠나온 여인과 어린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바로 해신그룹의 회장 강도현이었다. 억눌린 진실의 문. 경비원 하나가 손짓하며 말했다. 부디 진정하시고 나가주십시오. 그러나 세리는 다시 또 다른 병을 꺼냈다. 나가라고요? 왜죠? 제가 잡상인이라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눈물로 뒤섞여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기가 있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당신들이 더 잡스럽지 않습니까? 두 번째 유리병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다. 흰 액체가 사방으로 튀고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중년의 한 남자가 급히 달려왔다. 최 의사, 회장의 주치의였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손짓했다.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세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비서실장이 저를 모욕했습니다. 저를 잡상인이라 부르며 학력과 배경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를 거래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이것이 해신그룹의 방식입니까? 최 회사의 얼굴에는 당황이 스쳤다. 그러나 무언가 대답하려는 순간 로비에 다시 한번 권위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멈추세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남도현 회장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머리칼은 이미 희끗희끗했고 얼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그는 세린 앞에 멈춰섰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당신...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지? 윤세린입니다. 강도연은 그 이름을 되뇌며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성함이 혹시 김정희십니까? 세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어떻게 아세요? 우리 엄마를?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도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빛은 깊은 죄책감으로 물들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충격과 혼란. 순간 세린의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아버지, 어릴 적 집을 떠난 그 남자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말도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우릴 버렸다고 했어요. 그게 당신이라고요. 한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맞다. 내가 그 비겁한 남자다. 25년 전 나는 너와 네 어머니를 버렸다. 더 큰 부와 권력을 줬다가 가장 소중한 걸 버린 거야. 세린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폭발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우린 당신 없이도 살아왔어요.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다 병들었고 저는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라뇨.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용서받을 자격은 없다. 다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잊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나는 지금 암투병 중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라고요? 내가 이제 경영 일선에 설 수 없다. 그래서 후계자를 찾아야 한다. 내 아들 태민은 무책임하고 방탕하다. 회사는 그에게 맡길 수 없어. 하지만 네가 있다. 네가 내 피를 이은 딸이라면. 도연은 숨을 고르며 결연하게 말했다. 해신그룹을 내게 맡기고 싶다. 세리는 몸이 얼어붙은 듯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룻밤 사이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려 하고 있었다. 요구르트 판매원에서 재벌그룹의 후계자로. 그리고 눈앞에 이 노인은 평생 원망해 왔던 바로 그 아버지였다. 윤세리는 로비 한복판에서 여전히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귀를 스쳤지만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 메아리쳤다. 해신그룹을 내게 맡기고 싶다. 세리는 겨우 입술을 움직였다. 농담 하시는 거죠? 저는 그냥 요구르트 판매원이에요. 게다가 당신은 저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잖아요. 남도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절박함이 더 짙어졌다. 아거스다다. 나는 내게 빚이 있다. 그리고 네가 보여준 능력. 오늘 로비에서의 당당함. 그건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리더의 자질이야. 세리는 치를 떨며 대답했다. 그건 분노였을 뿐이에요. 모욕당하고 참을 수 없어서. 아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자존심이었다. 자존심은 기업을 지탱하는 힘이다. 숨겨진 사진첩. 도현은 경비원들과 직원을 물리치고 세린을 회장실로 안내했다. 80층 창밖으로는 한강시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서늘했고 방 안은 마치 한 사람의 역사와 죄책감을 그대로 품은 듯 무거웠다. 도연은 서랍 깊숙이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세린에게 건네자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졸업식, 대학 입학식. 멀리서 찍힌 듯한 사진들이었지만 분명히 그녀였다. 이게 어떻게? 나는 내 곁에 있지 못했지만 멀리서라도 지켜봤다. 네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는지. 세린의 눈이 붉게 물들었다. 그렇다면 왜 단 한 번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질 때도, 내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밤새워 공부할 때도. 왜? 도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다. 네 어머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네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도망쳤다. 그 고백은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했지만 세린의 상처를 치유하기엔 너무 늦었다. 후계 제안. 이제 와서 저한테 뭘 원하세요? 세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가웠다. 너를 내 후계자로 세우고 싶다. 해신그룹을 이어받아 달라.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정지한 듯 느껴졌다. 세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요. 2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던 딸을 이제 와서 후계자로 삼겠다니. 저는 그런 자격도 의지도 없습니다. 자격은 네가 가진 거다. 서울대. 아니, 한강공립대 수석 졸업. 실전에서 증명한 분석력과 추진력.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살아온 삶. 내 아들 태민보다 훨씬 적합하다. 아드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강태민의 등장. 강태민. 강도연의 아들이자 세린의 이복 동생. 30대 초반. 날카로운 눈매와 고급 정장이 그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싸늘하고 오만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태민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웠다. 어제까지 이름조차 몰랐던 여자를 후계자로 세우시겠다니요. 도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태민아, 네가 잘 알지 않느냐. 지난 10년간 네가 무엇을 했는지. 도박, 파티, 스캔들. 회사를 위해 한 것이 뭐가 있느냐. 태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기회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아버지는 늘 저를 믿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제 나타난 이 여자를 믿으시겠다? 말도 안 됩니다. 세린은 가만히 서 있었다. 하지만 태민의 시선은 칼날처럼 그녀를 찔렀다. 요구르트 배달원이 우리 해신그룹을 이끌 수 있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가문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어요. 흔들리는 마음. 세린은 태민의 말에 순간 움찔했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저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제안은 너무 갑작스러워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태민이 비웃듯 말했다. 그게 현명할 겁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는 아버지를 향해 날카롭게 덧붙였다. 만약 정말로 공정함을 원하신다면 저와 그녀 중 누가 회사에 적합한지 평가해 보시죠. 프로젝트를 맡기고 결과로 증명하게 하십시오.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3달 동안 각각 세린의 선택. 회장실을 나온 뒤 세린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